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후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경찰의 위치 추적을 요청한 대상자 중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장판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정치비상구 1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두고 윤석열 대선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환 서원대 교수와 유종열 대한제지 전무님을 모시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아니,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네.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농담드리면 절대로 주치 감경하면 안 됩니다. 심신미약 감경도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오히려 심신미약을 핑계로 댄다 그러면 가중을 해야 되죠. 뭐냐면 평소에 이제 술 먹고 흐트러지고 일정 빵꾸 내고 막 황당한 얘기하고 이런 걸 많이 봤잖아요. 네. 그 연속선상에서 제가 아주 격하게 농담드리면 똥을 싼 것도 지금 국민 입장에서 화가 치미는데 아예 깔아 뭉개고 있다. 아이고, 예. 그런 정도의 상황을 진단을 하시는 참담한 건데 생각이 많이 들죠. 우리 교수님은 과거에 대선 캠프 때 윤석열 대통령을 자주 마셔하셨던 분이니까 네. 아마도 경험담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그런 것들을 많이 봤죠. 뭐 새벽 2시 반까지 대선 후보가 술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 대선 기간에 본선 때 네, 석 달도 안 남은 네. 그 시점에서 막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일정 펑크 내고 하니까 아마 지금 이제 일정 팀장 국회의원 되셨어요. 국민의힘에 지금 네. 강명구 의원 아마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제도 고생하시는데 의원 예, 쪽에서 어제도 고생 좀 보니까. 하세요. 네. 보니까 왜냐하면 보통 이제 대선 때 아침 6시부터 막 일어나서 뭐 길거리 인사 또는 뭐 조찬 뭐 모임 네. 뭐 만날 분도 많잖아요. 근데 오전 일정을 잘 못 잡죠. 아니, 얼마 전에도 이제 그 보도들을 보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위장 차량을 먼저 보내고 네. 후에 따라간다는 식으로 늦게 출근한다는 게 거의 공표화 되다시피 했는데 기업에서 임원이 9시 이후에 출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무님? 바로 잘리죠. 그러니까요. 어제 이제 그 담화를 보면서 첫 번째 이제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도 여러 가지가 생각들이 스쳤는데 어제 보면서 이제 평소에 제가 이제 엊그제까지 방송 출연하면서 단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 이런 호칭을 존칭을 쓰지 않은 적이 없어요. 네. 그거는 제가 떠났지만 진작에 이제 인수위 시작하면서 떠났지만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본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지켰는데 네. 어제 담화를 보고 이제 제가 확정적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존칭을 별로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네. 윤석열 씨, 김건희 씨 정도 붙여주면 최고의 제가 예우를 해드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선 때 이제 이렇게 원탁 회의실에서 이제 회의를 하다가 한 열흘쯤 남겨놨을 때 여론조사가 계속 잘 나왔어요. 적게는 5%, 많게는 12% 정도 이기는 네. 걸로 꾸준히 이제 리포트들이 됐어요. 회의 시간에 이제 몇 퍼센트 차이, 결과가 이제 관심이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어느 날은 마치 다 이제 대통령 된 것처럼 주변에서 그때도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한 180석 가까이 됐죠. 하니까 만약에 이기고 나서도 계속 상대방이 장관들 인준 안 해주고 막 이러면 네. 어떡하냐 이런 게 이제 김치국 마시듯이 막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제 여소야대 국면에서. 네. 분위기가 좋았죠. 새끼들 뭐 마음대로 해보라 그래. 뭐 까이꺼 뭐 인준 안 해주면 차관으로 행정하고 차관 정치하면 되지. 이 얘기를 저만 들었느냐. 최고의 간부들 수도 없이 들었죠. 반복적으로. 이미 국회에 대한 무시 태도는 일찌감치부터 형성이 된 거고 제가 듣자 하니까 법원을 상대로 이렇게 약간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비방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마찬가지죠. 네. 이런 지금 이제 법원 선관위 이런 네.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 이런 게 굉장히 깔려 있고 말할 필요도 없이 영상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2022년도 3월 4일 날, 3월 6일 날, 네. 3월 4일은 경주, 3월 6일은 의정부 유세 현장에서 네네. 썩어 빠졌다. 중앙선관위 썩어 빠졌다. 그럼 법관들도 어디 썩어 있습니까? 빠졌다.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썩어 빠지면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는 정부 기관이냐는 식의 말을 계속하죠. 마이크를 잡고 대중연설에서. 대중연설에 심지어는 의정부에서 실제 합니다. 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세하다고 생각하니까 체크를 못했을 뿐이지 예, 이미 예. 형성된 마음은 선관위의 선거 관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래요. 예, 예. 네. 썩어 빠졌다라는 말을 직접 씁니다. 야 이런 말을 하는 분들 사실은 어떤 분들이 이런 말 주로 하는 겁니까, 전무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네.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죠. 그다음에 이 망상장애가 있거나, 네. 예, 뭐 그런 분들이고 뭐 컬트적 어떤 뭐 주술적 세계관을 가진 분들도 그런 분들이 또 많죠. 우리가 이제 보면은 대체로 극우 유튜버라고 부르는 분들 예. 중에 상당수가 부정선거론자인데 예. 그런 주장의 기원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에? 처음에 사실 뭐 따지자면은 2012년 18대 대선 때 네.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자 사실 이제 민주당과 이게 소위 이제 진보 진영에서 처음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네. 예, 뭐 김어준 씨가 사실 이걸 얘기를 했는데 네. 예, 그때 김어준 씨가 제기했던 거는 K값 논리였습니다. K값이로 네. K값 논을 조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박근혜 후보의 그 개표 분류에서 나온 분류표의 득표율과 그다음에 미분류돼 가지고 다시 이제 확인해 가지고 득표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미분류표입니다. 그게 네. 미분류표의 득표율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게 이제 미분류표의 득표율이 분류표의 득표율보다 1.5배 높아요. 박근혜 후보는. 대신에 문재인 후보는 반대가 됐죠. 네. 그러니까 동기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박근혜 후보 측 지지자들은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60대 이상의 노령층이 많아요. 네. 그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수전증도 있고 노안도 있고 하다 보니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표란에 정확하게 부상을 못 적어요. 기표를 못 해요. 그럼 네. 칸에 물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개표 분류기가 통과할 때는 그게 다 미분류표로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확인할 때는 결국 박근혜 후보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것들이. 투표로 분류가 되지만 그렇죠. 네. 예. 그럼 박근혜 후보표에 미분류표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고령층 투표가 많기 그렇지. 때문에 네. 예. 이제 그런 이유를 해가지고 그게 K값이 1.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통계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김어준 씨가 네. 주장을 했거든요. 김어준 씨는 그런 논리를 해가지고 더 플랜이라는 영화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대중들로 호도를 엄청 많이 근데 했습니다. 그런 그 이후에 예. 극우 일부 세력들이 보면은 예. 지금 있었던 총선이나 선거들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하면서 예. 또 통계학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어떤 주장이죠, 그 그거는? 이번에는 네. 이제 그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와 득표율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네. 그 민주당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뭐 많게는 12%, 심하게는 15%까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는 한 2, 3%밖에 안 나오는데 네. 그 접전 지역인 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거의 10% 이상의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통계학적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또 이거 역시 대중들이 보면 아 그럴듯하구나. 그런데 네. 실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 거는 사전 투표를 할지 당일 투표를 할지를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 던져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 정하는 거지. 예, 동전 자유의사에 따라서. 앞면이 나오면 사전 투표하고 뒷면이 나오면은 당일 투표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어진 조건 환경에 따라서 그다음에 사전 투표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사전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그동안 쭉 보수 진영의 이제 정당들은 사전 투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 하지 마라. 당일 투표하라고 그렇게 독촉을 했어요. 반면에 민주당 쪽은 어떠냐면 사전 투표 빨리 적극적으로 투표하자. 해라. 네. 우리 지지자들 빨리 투표장을 끌어오는 게 유리하니까 그런 운동을 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와야 정상이지. 그렇죠. 만약에 그런 현상이 안 벌어졌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진짜 부정선거를 의심해야 될 네.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들어봐도 네. 굉장히 통계학적으로 과학적이지 않은 주장인데 네네. 이런 걸 가지고 심지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네네. 선관위에 계엄군을 잔뜩 보냈습니다. 네네. 아마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제 선거 당시부터 대선 당시부터 집단적으로 마치 세뇌되듯이 네. 그 소위 선대본의 이제 핵심 간부들조차도 누가 뭘 말리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 못 봤으니까요. 네. 그 집단적으로 세뇌되듯이 됐던 것이 대통령이 되면서 어떤 극우 유튜브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면서 강화된 거죠. 에스컬레이팅 돼서 점점 강화된 거 아니냐라는 네. 게 제 추정입니다. 그 출발선상을 한번 볼게요.
그 제가 이제 이번에 그 국회하고 그날은 저도 이제 국회 앞에 아내랑 갔다가 잘 국회만 저는 침탈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선관위까지 갔어. 다시 네. 보니까 이제 선관위 갔다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제가 외장 하드에 한 6,100개 정도 파일이 있는데 네. 일단 키워드 검색을 해보니까 제목 자체가 이제 무시무시하죠. 부정선거 관련 관리 대책 해서 이제 제가 자료를 먼저 드렸었는데 네. 화면에 띄우시면 자세히 좀 여유 있게 한번 봐드릴게요. 네. 이 일단 서식을 한번 봐주세요. 날짜만 써 있죠. 그렇죠. 작성 네. 주체가 없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 중간중간에 보시면 3쪽 4쪽에 보시면은 각주도 있죠. 각주가 있네요. 이 뜻은 뒤집어 보면 전문가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만들 때 각주 다나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왜 중요 문서냐, 중요 서식이냐? 이게 이제 캠프 내에서 선거 30일 남았을 때 쓰던 D-30 전략 문서예요. 현 상황과 대응 네, 방안 네. 문건. 네. 작성 주체가 없죠. 내용을 보시면 여론조사에 기반해서 당시에 윤 후보 뭐 쭉 해서 4명의 후보들. 근데 여기 여론조사 뭐 갤럽이다, 뭐 리얼미터다 없네요. 없어요. 수처가. 네. 네, 없어요. 항상 그렇게 없고 명태균 씨 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정확히는. 생각해 보면 이 마지막 네. 페이지에 보면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 후보와 안철수 지지자 단일화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다. 그때 막 이제 막판 30일 네. 넘겨놓고 이제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 있을 때죠. 역시나 출처들 없어요. 중요 문서들에 대해서는 이 대외비 문서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봐서 이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문서라고 보여지죠. 2021년 12월 29일 약 3년 전입니다. 제가 다운받은 시간을 보니까 그 파일에 그대로 있잖아요. 2021년 12월 30 마지막 날 하루 전날 네. 07시 29분이에요. 그날 08시에 전략회의가 있었어요. 그날도. 네. 그러면 이거 내용을 한번 볼게요. 드렸는데 화면에 안 네, 뜨나요? 네. 그러면 제가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예, 예. 네. 여기 보시면 현황과 문제점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미검증 이래 돼 있죠. 2020 여기서 년 말하는 4.15는 2020년 4.15 네. 선거의 부정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분들이 2024년 올해 4월 10일 선거 네. 이 부정 얘기 안 하죠. 그 왜 안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때도 만약에 뭐 컴퓨터를 해킹해서 결과를 바꿨다고 했다면 한다면 올해 4월 10일에는 못하라는 법 있나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 정권이라서 그거는 주장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보시면 4.15 부정선거 의혹 사례에서 케이스들이 쭉 나오면서 네. 좀 전에 이제 이 말씀해 주셨던 상무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부정선거를 사전 단계, 선거 단계, 사후 단계로 3단계로 쭉 나오는데 네. 여기서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게 사전 선거 있잖아요. 사전 투표. 네. 사전 투표를 조작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네. 이제 3쪽이 사실은 이제 쇼킹하죠. 이번에 체포 명단에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약간 의아해했고 옛날엔 친했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있고 네. 이 3쪽에 보시면 양정철 개입설 해서 양정철 씨가 중국의 공산당 당교랑 교류를 해서 어떤 해킹이나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협의했다 네. 이런 이유로 써놓은 거죠. 그래서 아예 중국 개입설 이래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중국 당국에서 사실은 강력히 강력하게 성명을 항의했죠. 발표했죠. 네. 그 후속 조치도 따를 거라고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뭐 사실은 소문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네. 관계되는 분들한테 들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놀라운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미래 부정선거는 컴퓨터 알고리즘과 해킹.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 음모론을 제기하면서의 핵심은 네. 컴퓨터 서버단을 건드려서 해킹을 해서 결과를 뒤집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후보 네. 자체를 바꿨다. 맞습니다. 당선자를 바꿨다. 근데 여기 밑에 자세히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버 별표 2개 있고 서버를 확보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야, 그러면 이미 2021년 12월 30일 3년 전이죠. 3년 전 만 회의 3년 때 전. 이미 예. 서버를 확보해서 이 해킹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런 결심을 한 겁니다. 로그인 네. 기록 확보 등이 필요해. 라고 돼 있어요. 아니. 거기에 제가 더 그러면 이걸 믿었나 안 믿었나에 대한 거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네. 후보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뇌부들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가 대책이라고 있잖아요. 4쪽에 대책. 네. 대책의 첫 번째 선관위 내부 감시 감독 체계 강화. 이 말은 뭐예요?
중앙선관위 니들 우리 못 믿어. 그 얘기죠. 그 얘기잖아요. 지금 어제 담화에서 강력하게 불신에 대해서 표출을 하고 맞아요. 네. 했잖아요. 실제 마이크 잡고 대중연설에서도 그 불신을 얘기를 합니다. 대중연설에 제가 찾은 게 2번, 3월 4일하고 3월 6일. 야, 그리고 놀랍습니다. TV 토론 네. 1차 예선전 할 때 황교안 후보가 부정선거론을 많이 얘기했죠. 음. 그때 토론하면서도 예, 이야기 그 불신을 얘기를 합니다. 실제 그 통계적으로 의심이 간다. 예, 자료 화면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2번째 보시면 공정선거 감시단을 출범시킨다 이렇게 네. 돼 있죠. 물론 민주당도 있고 어느 소수 정당도 공정선거 무슨 부정선거 감시단 이런 거를 출범시킬 그렇죠. 수 네. 있어요. 캠프 내의 조직으로 부정선거 감시단을 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대책에. 이게 이제 그들이 제가 자료를 처음에 공개할 때 방심하고 파일만 있는 줄 알고 다들 일제히 부정했는데 제가 회의 때마다 이렇게 수기로 쓴 이미 수기 자료들이 네. 다 있어요. 이게 지금 2월 10일 거, 이거 3월 7일 거죠. 네. 2월 10일 요 밑에는 가리겠습니다. 혹시 저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혹시나 비밀이 2월 10날 아침 08시 전략조정회의 문서죠. 네. 그 다음 페이지 이쪽에 보시면 공명선거 안심투표위원회를 후보님 직속으로 설치한다라고 직속으로. 돼 있어요. 직속으로. 부정선거 네. 감시단이 뭐 물론 예, 중요하긴 뭐 합니다만.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뭐 적이라고 네. 후보 직속으로 네. 그런 기구 그냥 두는 거잖아요. 별도 기구로.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2월 14일 날 이게 2월 10날 회의인데 2월 14일 날 후보가 직접 참석해서 격려한다라고 되어 있죠. 대통령 후보가 엄청 바쁘잖아요. 그 와중에 굳이 이걸 가서 네. 이거 뭐 하는데 직접 참석해서 격려할 정도면 굉장히 비중을 뒀다는 거잖아요. 만날 분도 많고 행사도 많은데 그럼요. 네. 그만큼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제가 수기 메모를 2022년 거를 쭉 찾다 보니까 네. 부정선거라는 건 지속 반복적으로 회의를 할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맞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전략회의단에서 대략 2022년 따져보니까 네. 9차례의 회의가 무려 있더라고요. 9차례나 관련 회의를 네. 개최했다. 네. 대통령 그러면 주재하에 아니요. 이거는 대통령이 대통령 참석하지는 참석 않고 안 우리 했지만, 저희 네. 전략 중요한 이제 네. 책임자들 회의였죠. 지금 저랑 같이 회의한 분들은 다 장차관, 수석 비서관이니까 그렇죠. 대부분이.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부정선거라는 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이런 부정선거 감시 어떤 기구를 뒀으면 거기에서 뭐 개표 참관인 교육이라든지 어느 걸 조심해라 이런 걸 거기서 회의를 하는 건데 왜 저희 중요한 전략회의단에서 저희는 결정 내리면 바로 실행을 하는 조직들인데 그렇죠. 네. 왜 여기서 이렇게 9번씩이나 이게 지속 반복적으로 거론이 됐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단적으로 마치 세뇌되듯이 이 선거에 대해서 부정을 믿고 그 음모론에 대해서 심취해 있고 네. 거기에 아마 그 뒤에 당선돼서 어떤 그 유튜버들 음모론을 주장하는 네. 유튜버들과 더 이게 어떤 편향되게 계속 강화된 거 아니냐. 예. 그게 극단적인 어제 같은 담화로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그 생각합니다. 관련 문건에 보면은 뭐 대책을 다루면서 어떤 게 있냐면은 결국은 어제 했던 얘기를 흡사합니다. 예, 예. 기본적으로 선관위 서버가 해킹이 될 수 있고 예. 해킹이 되면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예. 전무님 그게 예. 과학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가능은 하겠죠. 네. 그런데 가능은 한데 해킹을 백날 하고 서버를 백날 조작해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번 작년에 그 국정원이 이제 선관위 서버를 그 점검했다는 검증했지 거잖아요. 않습니까? 네. 그때 어떤 발표를 했냐면 대단히 허술하다 보안이. 그럼 맞을 수 있죠.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해킹한 흔적은 발견 못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외부 침입 흔적은 예, 발견 못했다 예, 그랬고. 예. 근데 선관위 서버가 아무리 허술해도 그 허술해서 해킹을 당한다 그러더라도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 투개표 시스템을 조금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실물 투표지를 직접 개표를 해서 각 후보의 득표수를 개표 현황표에 기재를 합니다. 네. 그 기재한 걸 가지고 다 카운트를 해서 후보의 당락을 결정을 해요. 개표소 현장에서 네. 바로. 그러니까 지역 현장의 예, 개표소에서 결과를 예. 먼저 발표를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당락까지 다 결정을 네. 해요. 그 개표 현황표를 팩스로 중앙선관위에 보냅니다. 그럼 네. 중앙선관위는 그걸 보고 그냥 인정만 시키는 거예요.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역할만 한다 그렇죠. 이거 아닙니까? 홈페이지에다가 네. 입력을 시켜서 국민들하고 언론사에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개표소 현장에서 다 끝나버려요. 그러면
해킹을 해서 바꾸려면 조작을 한다. 네. 하면 뭐합니까? 그 데이터 고쳐 놔봤자 현장에서 현장에 다 있는 알고 거하고 배치가 되잖아요. 음. 결과가 다르니까 금방 들통이 나죠. 그러니까 누구도 해킹할 이유를 못 가지는 거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버에 침입해가지고 인터넷상의 로그 결과만 바꾸는 게 아니고 예. 현장단에서 결과를 바꿔야 되는 그렇죠. 이중적으로 바꿔야 예, 되기 예. 때문에 예.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네. 그러니까 어제 승관이가 발표한 내용이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북한이나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뭘 해보겠다. 서버 해킹 해보겠다. 서버 해킹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적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안 들어왔으니까. 네. 그리고 거기다 덧대가지고 그 부정선거론자들이 흔히 많이 주장하는 게 투표 용지가 어쨌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색깔이 색깔이 어쨌네. 뭐 예를 들면 뭐 일장기 투표지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런 거는 제가 예. 잠깐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빳빳한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안 접힌 거. 네. 네. 이는 빳빳한 투표지가 나온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보통 유권자들이 투표함이 넣을 땐 다 접어서 넣는다. 그럼 접어서 나와야 되는데 왜 빳빳하게 나왔느냐. 네. 그 순간에 물어보니까 행상복원 투표지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행상복원되는 종이는 없습니다. 그런 기술도 없고 그런 종이를 만드는 제시사도 없어요. 네. 그건 맞아요. 행상복원되는 거 없으니까. 근데 선관위가 행상복원된다고 한 의미는 뭐냐면은 사전투표지는 롤지로 공급이 됩니다. 해보셨었는 그 사전투표 해보셨습니까? 네. 보면 이제 롤지가 급지가 돼가지고 인쇄되고 나서 투표지를 교부를 해요 유권자한테. 네. 그러면 막 인쇄된 거는 롤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약간 말린 상태로 나와요. 빳빳한 상태가 아니고. 네. 그러면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빳빳해져요. 이렇게 펴지려는 펴집니다. 성질이 있다는 거죠. 예. 네. 지금 저희들 들고 있는 이 용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용지들 다 롤지로 처음에 나옵니다. 신문 용지 있잖아요. 신문 보시면은 맞아요. 알려 있습니까? 다 빳빳하지 않습니까? 교과서 다 그렇죠. 네. 근데 인쇄 당시는 롤지로 돼가지고 급지를 대 인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다 그 이후에는 빳빳해요. 이제 사전투표 용지가 그렇게 빳빳하게 되는데 그럼 사전투표 용지도 그러면 접어서 넣었으면 할 거 아니냐 그러는데 네. 문제는 관내 사전투표지는요. 그중에서 지역구 후보 투표지는 3~4명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후보가 네. 투표지 세로 길이가 짧아요. 굳이 안 접어도 되는구나. 15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해석용 봉투는 길이가 그보다 훨씬 20cm 넘거든요. 네. 그러면 사전투표를 하신 분이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해석용 봉투에 넣을 거 아닙니까? 굳이 접을 필요가 없는 거지. 저희들 축의금 내고 경조금 낼 때 네. 저희들 봉투에 집회금 접어 넣습니까? 봉투가 더 크니까 안 접죠. 안 접어 그냥 네. 넣지 않습니까? 그냥 나오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역 후보 투표지는 안 접힌 상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신에 비례대표 후보 투표지는 길어요. 2020년 총선 때는 한 48cm 됐고 네. 이번 2024년 때는 그보다 더 길었습니다. 당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한 53cm 됐어요. 이거는 봉투에 못 들어가죠. 반드시 접혀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비례대표 후보 중에서 빳빳한 게 나왔다. 그러면 또 의심해 볼 만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일반 그 비례대표 말고 지역 선거의 경우에 나옵니다. 제가 이게 휴대폰에 이 봉투에서 개봉돼서 나오는 지역 후보 투표지 빳빳하게 나오는 게 촬영돼 있어요. 뭐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 보면은 다 빳빳하게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증거들 보면 전부 다 관내 사전 투표지예요. 그 지역 후보 투표입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다. 근데 그 사전 투표를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우리나라에 언제 도입된 겁니까? 사전 투표가 네. 도입된 것 좀 역사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1차 대전 때 전장에 있는 군인들은 투표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편 투표제를 실시를 했어요. 네. 우리나라도 6.25 때 전장에 있는 장병들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우편 투표 형태로. 그러니까 지금 같이 이제 예전에 부재자 투표였죠. 그렇죠. 부재자 투표를 쭉 해오다가 사전 투표제가 도입된 게 언제냐면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그게 도입된 이유가 뭐냐면 네.
이게 부재자 투표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죠. 그 군사정권실 같은 경우는 100명에서 투표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편 금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후보를 찍어가지고 해당 자기 주소지에 있는 선관위를 보내려 그러면 금리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네. 심리적으로 부담이 있는 거죠. 그렇죠. 맹시적으로 어느 후보 찍으라고 뭐 상관이 이야기 안 하더라도 이 사병들은 부담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껏 그 후보를 찍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 여당 후보를 찍게 되는 예전에, 거죠. 네.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유 의사가 반영이 안 되는 거니까 유권자에 걸리가지고 침해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개선하는 것도 있고 일단 부재자 투표 자체가 업무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부재자 투표는 그 유권자가 자기가 부재자 투표를 하고 싶다고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투표지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데다가 보내줘야 됩니다. 보내주고 하는 이 절차들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야 부재자 투표를 네. 안 하고 저 장병들이 투표할 때 자유 의사를 잘 반영하기 위해서 그럼 차라리 사전 투표를 하자.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사전 투표가 나온 겁니다. 뭐 그런 상황인데 말씀 들어보면 결국은 이게 부정을 의심할 수 있는 사례를 아무리 보더라도 부정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그런 네, 얘기를 네. 했다고 하니까 지금 네. 그 전문님께서 이제 사전 투표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캠프나 지금 이제 당선 이후에도 그렇게 집단적으로 마치 노이로제 걸리듯이 네. 의심했다라는 거를 단면을 하나 제가 자료로 보여드릴게요. 네. D-5일이죠. 3월 5일 4일입니다. 3월 9일 날 대선했잖아요. 네. 조직본부 상황보고. 상황보고잖아요. 조직본부는 전국의 조직들이 어떻게 해서 득표율을 더 올리고 뭐 어느 쪽을 더 강화해서 뭐 투표 동료를 했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원칙적으로. 그렇죠. 네. 여기서 보고서 올라온 거예요. 이게 전략단에서 이제 제가 보고 이제 회의를 한 거잖아요. 1번 사전투표소 안내원들 파란색 장갑 착용 논란 다 부정선거 얘기죠. 2번 사전투표 앞에서 민주당 선거운동 부정선거 얘기죠. 3번 울산 전당형 선거 공모물 대량 누락 부정선거 네. 얘기죠. 계속해서 부정선거 얘기입니다. 인천 민주당 선거운동은 상가 길거리 노조 선거 배부 다 부정선거 얘기였죠. 네. 전부 다.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전투표 관련 대응 방안 사전투표와 부정행위 집중 감시 전부 부정선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집단적 세뇌 내지 노이로제 걸리듯이 네. 그렇게 많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들을 아니, 갖고 근데 있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단적으로 보여주고 기본적으로 대선 캠프에 논의되는 문건의 대부분은 출처가 명시가 돼 있는데 네. 이 부분은 굳이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으면 누군가는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이런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보수라고 부르기도 어렵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극우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 같은데 네. 혹시 캠프에서 예, 대통령한테 그런 의사를 주입시킨 네. 세력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이 가는 거예요. 특정인을 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굉장히 많은 특히 이제 젊으면서 극우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아, 네. 많이 포진돼 있었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예, 실제로 예.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뉴스에 야 사실은 한 10%를 이겼어야 되는데 그렇게 왜 얘기했어. 0.73밖에 못 이겼냐? 어. 저는 이건 완벽히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계속해서 캠프에 올라오는 그 전략 상황 보고에서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 출처가 있든 없든 네. 5에서 한 12%까지 쭉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공개했던 명태균 씨 이거 마지막 보고서죠. 그러니까 그쵸? 선거 비공개 당일 보고서예요. 직전에 예. 이제 지금 명태균 씨 소위 황금폰을 찾았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까지 이때는 명태균 씨랑 교류 안 했다고 뻥치다가 5월 9일 날 내가 김영선이 주라 했는데 네. 뭐 당이 말이 많네 이제 다 들킨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 인정 안 했죠. 네. 한번 보세요. 이거의 5쪽입니다. 5페이지. 네. 재미난 게 있어요. 자기만 본다 그랬죠 명태균 씨가. 자기만 보는데 여기 봉황문의에 당선 확실이라고 왜 달아놓습니까? 자기가 보는데 이거 가스라이팅 한 거죠. 대통령이 확실하다. 확실하다. 네. 여기 보세요. 퍼센티지를 49.9 대 예. 40.8 9.1% 오차범위 바뀌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주장하는 퍼센트랑 굉장히 근소한 거의 예. 근접하죠. 당시에 지금 윤석열 씨 말고도 그 당시에 그 당의 주요 인사들이 10% 차이로 이긴다고 얘기한 게 많이 있어요. 뉴스 찾아보시면. 당선 확실 봉황문의. 저는 이거에 가스라이팅.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이게 9차잖아요. 2월 28일부터 매일 조사를 했어요. 네. 비슷합니다.
야, 지금 대선 결과에 대해서도 이기고도 승복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럼 결국은 지난번 총선 때 야당이 압승을 했는데, 예. 그것 역시도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같은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계속 그까지도 똑같은 주장을 합니까, 지금? 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 주장을 가장 심하게 하는 게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교안 씨하고 공병호 씨입니다. 네.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2020년 총선 때 미통당 대표였고요. 대표하셨죠. 네. 공병호 씨는 비례 후보 공천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책임을 많이 져야 될 사람입니다. 그 참패에 대해서. 근데 이분들이 참패를 끝나자 뭐라고 하냐면 부정선거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부정선거 때문에 진 거니까 자기 책임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때 떨어진 위원 중에 민경욱 씨 있죠. 네. 민경욱 씨가 난리 친 거죠. 그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근데 그거 유튜브들이 붙고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돈이 됩니까? 부정선거 콘텐츠라는 건 이 사람들한테는 돈줄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 유튜버들 중에서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뭐냐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네, 실제로 믿고.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이건 아닌데 돈이 된다 생각하고 계속 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돈이 된다는 거는 말 그대로 그런 신도들을 이끌어가지고 유튜브 그럼요. 장사를 한다 이런 느낌인 그렇습니다. 거죠. 네. 지금 대부분은 이러면 조금 제가 좀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그런 목적이 상당히 강하고요. 뭐 들리는 소문에는 뭐 빌딩도 샀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특정인 인물을 제가 말씀을 이 자리는 드리지는 않겠는데 네. 대부분 그런 분들이에요.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 나오는 황교안 전 총리 심지어 탄핵 때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죠. 법무장관 하실 때 제가 청와대 대통령 지속 청년위원장 장관급 네, 할 그렇죠. 때 네. 같이 일을 했고 총리 되시고도 굉장히 이뻐라 해주셨어요. 그리고 실제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서초동에 교대 앞에 사무실이 있을 때 미팅도 많이 하고 네. 제가 심지어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소개도 해드리고 했어요. 민경욱 전 의원은 당시에 제가 위원장 할 때 대변인 하고 했어요. 네네. 어쩌다 이분들이 정말 이런 음모론의 맹신자처럼 이렇게 됐을까? 또 그 연속선상에서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됐을까? 정말 많이 참담하고 제가 누가 말하듯이 부역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딸리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참담한 마음으로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제가 자료 하나하나를 찾아볼 때마다 정말 피눈물이 나는 심정이에요. 그럴 이유가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까지 정말 괴물화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다들 네. 집단적 괴물화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윤 대통령이 원래 성정에서 있었던 거에서 그런 것까지 외부적인 것까지 확대돼서 갔겠구나. 특히 이제 이번 중앙선관위 난입이 저는 수단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 있을 뻔했다. 만약에 성공했다면 지금 이제 실패하니까 이들이 그렇죠. 뭐 겁주려고 네. 했다 뭐 헛소리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저는 그 서버단을 해킹해서 뭐 조작하는 건 조작을 찾아내는 건 둘째 문제고요. 네. 예를 들어서 굳이 하자고 그랬으면 만약에 나쁜 걸 바이러스 숙주를 집어 넣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본인들이 조작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맞습니다. 더 저희가 끔찍하죠. 그럼 만약에 성공을 했으면 군정처럼 가는데 예. 저희가 그거를 밝히자고 주장이나 할 수가 있겠어요. 이미 다 붙잡혀가고 뭐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 수방사 지하 벙커에 막 가 있고 그럴 텐데 그걸 수단으로 2020년 4.15 이것도 부정선거였다. 이번 선거도 그 연속선상에 있다. 국회 해산. 네, 재선거 뭐 뻔한 스토리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중앙선관위 이거는 수단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왜 거기까지 이렇게 괴물화 대통령부터 갔을까? 2022년 2월 7일자 중앙일보에 보시면 인터뷰를 해요. 그날 중앙일보랑 인터뷰하는 그 다음 순서에 제가 정책 보고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40분이 예정돼 있었는데 1시간 반이 넘어갔어요. 그럼 저희도 촉이 있죠. 또 사고 났구나. 왜냐하면 1시간 얘기하면 50분 혼자 얘기하기 때문에 길어지면 사고예요. 이미 무조건. 풀렸어. 예, 네. 무조건 사고예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아침에 새벽에 딱 봤는데 정치 보복 여의도에서 안 쓰는 단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참모진들 그 다음 날 회의들 가서 오늘 반드시 회의 끝나고 이거에 직언을 하자
하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 고위 저기들하고 모여가지고. 네. 그 타이밍이 딱 왔어요. 직원을 할 타이밍. 다 막 딴짓하죠. 아무도 말 못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뭐? 그거 뭐 잘못됐어? 보나마나 정치 보복이라는 게 대한민국 그 민주화 역사에서 얼마나 쓰라린 그 흑역사들이 맞아요. 있습니까? 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일제히 언론들의 십자포화를 맞았죠. 그러고 나서야 겨우 한 말이 적폐청산 수사한다는 뭐 그런 말이다라고 할 수 없이 일종의 유감 표명이죠. 일본 사람들 잘 쓰는 통석의 념 뭐 이 정도의 말도 안 되는 걸로 나중에 비껴가려고. 수습하려고 그랬죠. 네. 그런 생각들 아마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굉장히 불타는 적개심도 있거든요. 요번에 아마 이제 곧 뭐 음모론처럼 나오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그 USB 도보다리에서 건넨 거 뭐 이런 네.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음모론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아마 그런 것들을 실제 이용해서. 현실화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들리는 말들에 의하면 아마 그런 것들도 쓰려고 했겠죠. 만약에 성공했다면 네. 뭐 그때 USB에 뭐가 있었다. 뭐 이거 그러면 대통령의 간첩이다. 뭐 이런 식의 황당한 논리를 또 몰고 가려고 했겠죠. 아니, 끔찍합니다. 저는 정말. 진짜 근데 대통령이 어제 담아 있었던 표현 중에 보면 마약 천국이라든가 네. 뭐 조폭 나라 이런 표현이 네. 나오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예전에 대선 후보할 때도 네. 본인이 원고 같은 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통상적으로 정치인이 잘 안 쓰는 단어를 썼을 때 얘기를 하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안 듣다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보통 요약본을 한 석 장 정도가 이제 밑에 예를 들어서 백업하는 그 전체 문서는 이만큼이 있는 거고 네. 본인이 보는 거 뭐 시간 없으니까 여기 요약본 2장이나 많이 가면 석 장 정도 이렇게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좀 있다가 기자회견이에요. 그러면 기자회견 전에 막 딴 얘기 수다 막 떨다가 보면 한 10분 남아요. 내려가야 되잖아요. 기자들 기다리고.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연필 가지고 이건 굉장히 빨리 읽어요. 아마 조서를 많이 읽어서 그런가 봐요. 연필로 속독은 잘하는구나. 예, 예, 이런 식으로 보니까. 이렇게 해요. 이렇게 들고 크로스로 쫙 읽어요. 예. 그러면서 연필로 거기서 막 고쳐 주거든요. 아, 네. 본인 생각으로 마지막에 하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일종의 그런 거죠. 어느 연설에 보면 자유가 29번씩 나오죠. 네. 그 대한민국에 자유가 없는 나라죠. 29번 나온다는 얘기는. 자유가 없으니까 자유를 목마르게 목이 타게 외치는 거겠죠. 예, 그런 결과들이 굉장히 내가 하면 선이고 남이 하면 다 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농담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승률이 몇 %나 됐을까? 실제로 예, 답을 맞추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100% 아니에요? 예, 100% 정답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구나. 기소만 하면 이분은 승리를 한 거예요. 재판 과정에 지구 말고는 공판 검사들 몫이다 뭐 이런 거죠. 완전 무결한 인간이라고 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주변에 특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조건들과 어우러져서 점점점 극으로 갔고 네. 제가 아까 격하게 똥 싸놓고 뭉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그래 다 뒤집어져도 나를 지지하는 몇 %만 갖고 가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쉽게 보면 물론 그렇게 생각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건 저희의 해석이고 네.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과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틀린 해석이 뭐가 잘못됐는지 자체를 잘 모르니까 왜냐 계속해서 자기는 선의 세계에 살았거든요. 나머지는 다 악이에요. 그래서 제가 떠날 때 맨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선택적 정의와 공정. 그분이 말하는 정의와 공정과 우리가 말하는 정의와 공정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네. 야, 근데 걱정되는 게 지금 어제 담화를 통해서 목적하는 바가 뭐였을까? 많은 사람들은 혹시나 물러난다는 얘기 아닐까라는 착각도 했는데 실제 전혀 정반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그 뭔가 극우라고 불리는 사람들 거기에 가세해서 예. 정상적인 보수들도 예. 약간 흔들리는 조짐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예. 어떻습니까, 지금 전무님? 제가 보기에는요. 어제 그 윤석열 담화가 있고 난 뒤에 부정선거 음모론은 뭐 아니다. 이거는 믿을 수 없다. 이러신 분들마저도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하는 거 아니야? 예. 부정선거의 절대 반제가 어딘가 숨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흔들리는 분이 많아요. 제가 어제 윤서인 씨 있죠? 네. 김 작가. 그분도 같더라고요. 네. 아, 그쪽으로 아예. 아예 이거 뭔가 있다. 윤석열의 큰 뜻을 우리가 몰랐다. 이 봉황이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결집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거 상당히 그 위험한 지금 현상이 일어난다고 저는 네. 보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전조들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저희가 주의 깊게 안 봐서 놓친 것인데 이미 이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다 본 모습들이에요. 사실은 지금 와서 이제 사실로 확인을 하는 것뿐인데 말을 못했거나 당시에는 네네. 우선 보수 지금 윤석열 씨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왜 이러는가를 본질적으로 한번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저는 이제 탄핵을 당하는 그 한복판에서 봤으니까 그렇죠. 조금 더 네. 비판적 시각이나 조금 더 객관적 시각으로 보려고는 했겠죠. 그때 사실은 땅바닥 지하까지 떨어져서 살갗을 벗기는 혁신의 노력을 하고 우리는 패주기호 정말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석고대죄를 하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2017, 18, 19년 3년 동안에 지금 여기 앞에 그 용산 앞에 축하환이 1,000개 이상 늘어섰다는 건 2,000개 이상 늘어섰다고 어제 네. 뉴스에서 봤는데 근조환으로 대검 앞에를 장식하던 게 하루아침에 축하환으로 바뀌잖아요. 네. 대릴 사이를 드렸습니다. 쉽게 근본적으로 석고대죄를 해서 훈련된 체계적으로 갖추어진 후보를 뽑아서 해도 될까 말까인데 대릴 사이를 드리는데 좋아요. 그럼 대릴 사이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대릴 사이를 드리는 주체 입장에서는 밥은 잘 먹는지 밭은 잘 가는지 소는 잘 키우는지 쟁기질은 잘 하는지 곡식은 잘 키우는지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검증하고 확인했어요. 예. 네. 어느 날 소슬 대문을 박 차고 들어와요. 내가 대릴 사이가 아니라 이 집에 적자요 하고 대표가 어디 나가 있었잖아요. 맞아. 출장 중에 네. 자기가 셀프 입당하잖아요. 입당해버려. 예. 그때 이미 모든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랬는데 6개월도 안 돼서 어땠습니까? 그늘나무 밑에 지게 받쳐놓고 아침부터 막걸리 먹고 띵가띵가 소는 뭐 여물을 줄 생각을 안 하고 곡식은 다 썩어 없어지고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맞아요. 네. 아이든 날리면이라고 하고 아무도 말도 못하고 땡가땡가 이렇게 대릴사를 들여서 쉽게 요령으로 집권을 하다 보니 그 미몽에서 자 보수의 본질적 가치 노블리스 오블리제 국민에 대한 책임 국가에 대한 무한 책임 어디 있습니까? 그저 보이는 현상만 남죠. 현상의 정점은 자리죠. 대통령이라는 자리. 지금 한동훈, 뭐 홍준표, 오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아직도 본인들이 대통령이 될 때는 미몽하에서 어떻게든지 네. 시간 끌자. 국민의 정서와 이런 것들과 완전히 거리가 멀고 국민의 힘에는 국민은 없고 국민의 힘만 있는 거죠. 그 당만 있는 거죠. 과연 그 미몽에 국민들이 동의를 할까요?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탄핵을 반대한다 그러면서 시간 끌기죠. 그럼 여전히 그걸 통해서 24%를 받아본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큰 소리 치잖아요. 명태규 씨 거 이제 폰 까졌으니까 다들 큰일 났어요. 지금. 결론적으로 그런 본질적인 이런 순간에도 보수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다. 결국 계속해서 현상에 집착하고 또 여전히 요령과 테크닉으로 재집권을 꿈꾸고 있다 싶습니다. 그분들이요. 이렇게 가다가도요. 어떻게든지 룰 세팅되고 하잖아요. 그때 1등 또다시, 올라오는 예. 사람 또 선택합니다. 알겠습니다. 배신자론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최고의 배신자가 누구였습니까? 윤석열이죠. 의미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신용환 교수님, 유종열 전무님과 함께 부정선거 의혹의 허구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짧았는데 두 분 또 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는 2부에서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